안녕하세요. 역사연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와 중국 신패권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과 경쟁하던 중국은 이제 한물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에 미국의 대학을 가도 인도 출신이 중국을 압도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사로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 중국의 대항마로 인도가 계속해서 뜨고 있어요. 일단 인구는 인도가 이미 중국을 넘어섰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사에 있더라고요. 중국은 2022년 신생아 수가 956만 명. 우리나라가 뭐 20만 명 이렇게 언저리인데 956만 명도 진짜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1000만 명대가 붕괴가 됐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 크로스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 역시 인도에 넘겨졌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가 세계 인구도 1위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영토도 어마어마해요. 세계 7위의 영토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인도는 19세기 후반부터 1947년까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 총생산이 이미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넘어섰어요. 영국이 6위, 인도가 세계 5위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최근 2년 세계 경제 이 빅5의 순위가 요동쳤다. 9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한 인구 대국 인도가 2022년 영국을 제치고 GDP 5위에 올랐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이 변환점에 있는 시기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몰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바로 지금 딱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2030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도는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너무 크고요. 세계사에서 이 나라가 발휘할 힘이 앞으로 엄청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사실 인도는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따로 빼서 테마를 여러 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중국과 인도 갈등의 핵심부터 잡아보려고 해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인도에서 다중탄도 핵미사일 시험이 성공을 했다. 핵을 보유한 국가잖아요, 인도는. 그런데 중국을 겨냥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베이징과 인근 지역, 이 직접적인 목표 범위 안에 들어갔다. 이제 인도가 공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왜 인도는 중국을 겨냥해서 핵 미사일까지 만드냐?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962년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갈등이 촉발된 후 현재 2000마일에 달하는 국경이 분쟁 중이다. 그래서 지난해 2020년의 6월에 분쟁 지역인 이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군 사이의 충돌로 인해서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한 이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에 국경선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때 국경선과 관련된 갈등이 벌어졌는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중국과 인도의 지도를 보면 사실 인도의 지도는 참 신기합니다. 국경선 일대를 보면 국경선이 이렇게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런 나라들 이제 중국과 인도 사이 이렇게 껴있는 나라들도 신기하고 여기를 좀 살펴보면은 요 얇은 지역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 정도가 사실 조금 신기한 내용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1962년에 국경선 분쟁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이 국경선 분쟁이 발생했던 지역이 바로 요 일대입니다. 여기서 국경선 분쟁과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럼 왜 국경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나? 티베트 때문입니다. 선생님, 티베트가 어떤 국가인데요? 지금은 국가로 존재하지 않고요. 티베트가 이 중국의 서부 일대에 티베트가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를 중국이 공격해가지고 흡수합병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티베트라고 하는 국가가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티베트가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 있게 되면서 국경선은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티베트가 사라져버리면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갈등의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얘기가 바로 티베트와 중국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티베트의 눈물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어요. 왜냐면 티베트의 역사를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티베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또 학자마다 이견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노란색과 주황색 영역 보이죠? 요 일대를 이제 전통적으로 티베트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이 티베트 지역의 특징은요, 굉장히 높은 해발고도가 높은 고원이 펼쳐져 있고요. 중심 지역은 라싸입니다. 역사 속에서 잘 나갔을 때는요, 7에서 9세기까지는 토번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를 했어요. 토번 국가의 전성기의 인물이 7세기의 송첸칸포 왕인데 이 왕 때는 어느 정도로 잘 나가고 이 토번이라고 하는 이 티베트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중국의 전통 민족이죠. 한족이 세운 국가가 당나라가 당시에 있었는데 당나라에서는 토번이 너무 세니까 군사적으로 너무 세니까 이 중국의 당나라에서 토번에다가 중국 황실의 공주를 바쳤다는 거예요. 화번공주라고 불리는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낼 정도로 힘이 셌었습니다. 이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국가를 유지하기도 했다가 중국에 또 침입을 받아서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가 독립과 지배를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에 이 청나라가 있었어요. 17에서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졌던 청나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이 청나라 때 티베트를 사실상 청나라가 흡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천년돌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이돌을 표현할 때 천년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청나라에서는 천년돌 대신에 천년 황제가 있었어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훌륭한 황제란 뜻에서 이 강희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강희제가 티베트 지역의 원정에 나섰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티베트 지역에서 대교 후보의 반란 봉기가 있었을 때 강희자의 손자였던 걸륭제 시기에 또 이 티베트를 청나라가 합병을 해버리면서 청나라가 굉장히 오랜 시간 티베트 지역을 청나라에 편입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당연히 티베트 입장에서는 이게 싫으니까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티베트에 기회가 온 거예요. 1911년에 중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신해혁명이 터지게 된 거죠. 신해년에 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청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공화정이 수립이 돼요.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뜻하는데 어쨌건 간에 신혁명 자체가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났던 거고요. 각 지역이 청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티베트도 독립을 선언하게 된 거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인정을 안 하고 싶었지만 티베트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또 국내 혼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서느냐? 영국이 나서요. 영국이 나서서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해줍니다. 왜요? 세계사에서 왜 항상 영국이 등장을 할까요? 왜 영국이었냐면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너무나 많은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식민지 중에서 애착 식민지가 있습니다. 애착 인형처럼 애착 식민지가 바로 인도였어요. 모든 식민지를 다 잃어도 영국이 포기할 수 없었던 식민지가 바로 인도였는데 이 인도 지역의 이권 수호를 하려면 티베트가 딱 방파제 역할을 하면은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신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티베트도 독립을 선언하게 됐고 이 티베트의 독립을 영국이 지지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익숙한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맥마흔. 그러니까 영국의 속셈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영국이 어쨌건 간에 지지해줘서 티베트가 독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티베트는 누구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영국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영국이 추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니까 티베트에다가 영국이 무기도 지원을 해주고 티베트에 대사관도 설치하고 외교관도 파견을 하게 돼요. 티베트에 영국의 대사관이 있다. 이거 뭐를 의미해요? 티베트를 독립된 국가로 영국이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런 거죠. 이 상황에서 1914년에 티베트 정부는 영국령 인도 제국과의 국경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 확정지었던 국경선을 맥마흔 라인이라고 불러요. 맥마흔, 익숙한 이름이죠.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맥마흔 선언할 때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게 나왔었는데 이 맥마흔 라인이 그어지게 됐는데 맥마흔 라인이 어디에 그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일대에 맥마흔 라인이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국경선이 인도와 티베트 중에서 어디에 유리하게 그어졌을까요? 인도에 유리하게 그어졌겠죠. 여기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확 바뀌게 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은 다시 한번 내전에 휩싸이게 돼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했던 내전을 국공내전이라고 부릅니다. 국공내전. 국공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국민당이 어느 쪽이었냐면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은 쪽이 국민당이었고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은 이 세력이 공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꿈꿨던 세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결과 누가 승리하게 돼요? 공산당이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란기도 끝났겠다. 중국은 다시 티베트는 중국 거다를 시전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50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빵 터지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6.25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때 이 혼란기를 틈타서 1950년부터 1951년에 걸쳐서 중국은 티베트를 기습 점령하게 돼요. 이게 당시에 티베트를 기습 점령하던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 기습 점령을 하게 되면서 다시 중국의 영토에 흡수하게 된 거죠. 이때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던 말이 전 세계가 한국의 전쟁에 집중하느라 비슷하게 침략을 당했던 티베트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맺었던 조약 1951년에 중국과 티베트 사이에 맺었던 조약이 17조 헌법이에요. 이게 17조 헌법인데 17조 헌법의 내용은요,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을 하는데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중국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 지역에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토지 개혁 이런 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좀 척박하고 먹고 살기 어려웠던 티베트 지역이 더 살기가 어려워지죠. 여기에 그냥 티베트를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던 게 1958년입니다. 중국에서 이 포스터로 표현이 되는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대약진 운동은 쌀과 철 생산을 크게 약진을 하듯이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폭망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사자만 합계 추정으로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거죠. 티베트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티베트에서는 대기근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원래도 식량 사정이 안 좋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약진 운동으로 훨씬 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이 분노하는 감정, 반중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9년에 티베트에서는 대대적으로 중국에 반대하는 반중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티베트의 이 독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티베트의 독립의 상징인 티베트 이제 국기인데요. 반중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중국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돼요. 티베트에서는 거의 43만 명이나 이 봉기가 일어났고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때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1961년 망명정부를 어디다 세운 거예요? 인도에다가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과 인도 사이의 긴장관계가 본격화된 거죠. 티베트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다음에 티베트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끔찍해집니다. 심지어 티베트의 사찰은 6,000개 이상이 파괴가 되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티베트 사람들에게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는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종교의 사원 자체가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티베트 사람들에게 굉장한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특히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집중적으로 파괴가 되고요. 중국 내에서는 반종교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티베트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을 시키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에 있어서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티베트의 승려와 비구니를 강제로 선교를 시키거나 아니면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서 살해한 일도 너무 많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티베트의 승려들이 이거에 대해 막 저항하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다가 불을 질러요. 분신을 하면서 저항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또 정말 처참한 삶의 현실이라서 참화 사진을 못 가져왔어요.
그럼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티베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중국은 너무나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의 전통 민족이 한족이 있잖아요. 이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이 몇 개의 소수민족이 살아나가는지 아세요? 무려 55개의 소수민족이 살아나갑니다. 여기는 조선족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뭐 다양한 민족들이 다 섞여 살고 있는 거죠. 오죽히 다민족이면 중국의 신분증이죠. 거민등록증에는 이 민족 표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조선족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다들 들고 일어나서 독립을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가 다 잘게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또 티베트가 가진 군사 전략적인 가치가 너무 커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경쟁 국가가 이제 인도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티베트가 독립하게 되면은 친중국 정권이 들어설까요? 친인도 정권이 수립이 될까요? 당연히 친인도 국가가 될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티베트에다가 이 자본주의 대빵 큰형님이죠. 미국이 미사일 기지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에다가 멱살을 잡힐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독립시키기에는 영토가 너무 커요. 티베트 자치구가 중국의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너무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티베트의 독립은 결사항전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일인 거죠.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티베트의 상징이죠. 이 달라이라마가 망명정부를 인도에 수립하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받아줬다.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 간의 싸움이 본격화가 돼서 우리가 본 이 인도가 중국을 겨냥해서 핵미사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온 거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 분쟁,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졌던 1962년의 상황으로 가볼게요.